한국 경제 역사 1945년에서 1950년까지 1945년 한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그것이 곧 자유와 번영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해방 직후 한반도는 정치적 혼란과 함께 경제적 붕괴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 경제는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한 하위 체계로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공업시설은 주로 북쪽에 집중되었고 남쪽은 농업과 소비재 경공업 중심이었습니다. 해방과 함께 일본의 철수는 생산체계를 붕괴시켰고 경제 기반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남한은 미군 정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경제 재건보다 정치적 안정과 공산주의 확산 저지를 우선시했습니다. 그 결과 혼란은 길어졌고 물자는 부족해졌으며 생필품과 식량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암시장과 물가 폭등은 일상이 되었고 쌀 한 가마니 가격이 며칠 사이에 두세 배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귀속 재산으로 불린 일본인 소유 기업과 토지를 미군정이 접수했지만 관리와 분배는 엉망이었고 오히려 부패와 투기를 불러왔습니다. 이 시기 한반도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수백만 명의 귀환자, 만주와 일본에서 돌아온 조선인, 그리고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피난민까지. 하지만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실업은 사회적 불안을 키웠고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상황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토지개혁이었습니다. 대지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소장농에게 분배한 이 개혁은 일정 부분 사회 불만을 해소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농업 이외의 산업 기반이 없던 남한에선 경제 성장을 견인할 만큼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경제 전반은 여전히 외부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식량과 생필품을 제공했지만 이는 단기적 생존을 위한 조치였을 뿐 자립적 경제 발전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1949년부터는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되었고 정부는 결국 1950년 6월 화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같은 달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모든 계획은 중단됩니다. 해방에서 전쟁까지의 5년. 이 시기 한국 경제는 산업 기반도 금융체계도 자본도 없이 혼란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한반도는 자유를 얻었지만 경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허약한 경제 위에 곧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 경제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는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전쟁은 3년 동안 이어졌고 그 결과 국토는 초토화되었으며 경제는 거의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산업시설은 파괴되었고 교통망과 발전소, 항만까지 기능을 잃었습니다. 국민소득은 해방 직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였고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생존조차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고 1,000만 명에 가까운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가 흩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채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국가는 모든 것을 동원해 전시에 집중해야 했고 민간 경제는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은 멈췄지만 한국은 무너진 기반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경제 재건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한국 경제는 미국의 막대한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미국은 식량, 의약품, 공업 원자재, 기계 등을 지원하며 한국의 생존을 도왔습니다. 1950년대에만 20억 달러 이상의 경제 및 군사 원조가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의 예산 절반 이상이 미국 원조로 충당되었으며 원조 없이는 행정조차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국민들은 미국산 밀가루로 만든 빵과 분유, 옷을 입고 생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원조경제라는 표현으로 설명됩니다. 생산보다는 수입과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조는 일시적인 안정을 가져왔을 뿐 자립경제를 형성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농업에 종사했고 농업은 여전히 비효율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계화는 드물었고 농촌의 생활 수준은 극도로 낮았습니다. 공업은 일부 경공업이 존재했지만 대규모 산업 기반은 전무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 제품은 수입에 의존했고 수출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시로 몰려든 피난민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도시 빈민층을 형성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인구 과밀과 슬럼화 현상에 시달렸고 치안과 위생, 식량 문제까지 겹쳐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부는 전후 복구와 함께 안정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하려 노력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통화정책, 외환관리 배급제도 등이 시행되었지만 경제활동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전쟁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산업화를 향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959년에는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와 행정조직 정비가 이루어졌고 이후 1960년대에 본격화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초석이 마련됩니다. 1950년대의 한국 경제는 폐허 위에서 버텨낸 시대였습니다. 미국 원조에 의존하면서도 국민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비록 경제 자립은 아직 요원했지만 이 시기의 고통과 인내는 훗날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폐허 위에 쌓아 올린 의지의 역사이자 대한민국 경제사의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 경제 1960년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원조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도 채 되지 않았고 산업 기반은 미약했습니다. 수출은 거의 전무했고 경제는 여전히 농업 중심이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었지만 뒤이은 장면 정부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정치 혼란 속에서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났으며 국민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1961년 박정희 소장의 군사정변이 발생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군사정부는 강력한 국가주도 경제정책을 추진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짓는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복구나 관리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본격적인 산업화 전략이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전력을 확보하고 도로와 항만을 정비하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무엇보다 수출을 늘려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미국 원조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 차관을 도입했고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당시에는 큰 논란이 되었지만 그 자금은 경제 기반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수출 중심의 전략이 본격화됩니다. 섬유, 의류, 신발, 가발 같은 경공업 제품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고 1964년에는 수출액 1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불과 6년 뒤인 1970년 수출은 1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같은 시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어지면서 중화학공업의 기초가 마련되고 산업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서울과 부산, 인천, 울산 같은 지역에 공업단지가 세워지고 국가 기반 시설이 확충되면서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8%를 넘었고 도시화는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농촌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렸고 서울은 인구 30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한 산업구조, 열악한 노동환경, 농촌과 도시의 격차, 그리고 외자 의존의 한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는 대한민국이 저개발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전환된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의 선택과 노력은 훗날 대한민국을 산업국가, 수출국가,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이끄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는 한국 경제사의 출발점이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으로 열어젖힌 역사적 도전의 시대였습니다. 1970년대 한국 경제 1970년대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가난한 농업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산업화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선 그야말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1960년대의 고도 성장에 힘입어 정부는 한 단계 더 높은 성장을 꿈꾸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있었습니다. 1973년 박정희 정부는 본격적인 중화학공업화 시대를 선언합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기계, 전자, 자동차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며 한국 경제는 산업국가로서의 구조를 갖춰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포항에는 제철소가 들어섰고 울산과 창원, 거제 등에는 공업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현대조선은 세계적인 조선소로 도약했고 한국의 기계와 전자제품이 해외로 수출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수출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1970년 연간 수출액은 10억 달러. 그러나 10년이 채 지나기도 전인 1979년 한국은 연간 150억 달러의 수출국이 됩니다.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9%를 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 250달러에서 1980년에는 1600달러를 기록하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뤄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발전은 단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장을 위해 정부는 막대한 외자를 끌어들였습니다.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와 산업과 기반시설에 투자했고 그 결과 외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970년대 말 한국의 외채는 4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의 이면에 놓인 불안한 그림자였습니다. 게다가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원유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한국은 갑작스러운 원유 가격 급등에 물가가 폭등했고 정부는 긴축과 에너지 절약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길을 선택합니다.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고 수출을 더욱 확대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어갑니다. 한편 급속한 산업화는 사회 곳곳에 변화와 긴장을 불러옵니다. 농촌 인구는 대거 도시로 몰려들었고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 과밀과 주택난에 시달렸습니다. 도시의 공장지대에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한 젊은 노동자들이 몰려들었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 문제는 점차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 육성 정책은 재벌 중심 경제 구조를 낳았고 중소기업과의 격차, 소득 불균형이라는 부작용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는 대한민국이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모한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철강, 조선, 전자, 자동차라는 산업 기반은 오늘날 한국 제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이 시기의 선택과 도전은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그것은 의지로 쌓아 올린 시간의 역사였습니다. 1980년대 한국 경제 1980년대 대한민국 경제는 격동의 시기로 접어듭니다. 눈부신 성장이 계속되던 가운데 구조적인 변화와 새로운 도전도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며 군사정부가 재출범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강한 통제가 이어졌지만 경제적으로는 점차 시장 자율과 개방을 지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 세계 경제는 침체와 불안정 속에 있었습니다. 고금리, 고유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며 한국 경제 역시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1980년 한국은 사상 최초로 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합니다.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7%, 수출은 줄고 물가는 오르며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긴축과 안정화 정책을 단행합니다. 재정을 줄이고 공공요금을 동결하며 임금을 억제하는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그 결과 1983년부터 한국 경제는 서서히 회복세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중반부로 접어들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한국은 사상 최고의 수출 호황기를 맞이합니다. 이른바 3저 호황, 저금리, 저유가, 그리고 저달러라는 세 가지 외부 환경이
한국 경제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자동차, 전자, 철강, 조선 등 중화학공업 중심의 제품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무역 수지는 흑자로 돌아섰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이러한 성장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중산층이 확대되고 가정용 전자제품과 승용차 보급이 늘어나며 대한민국의 거리에는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성장국가로 떠오릅니다.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외국 자본과 기술도 한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과 뒤에는 분명한 그림자도 존재했습니다. 먼저 노동 문제. 오랜 시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전국적인 파업과 노동운동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노동 3권 보장과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비 상승이라는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폭등이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도시화와 중산층 확대, 그리고 투기 심리가 맞물리며 주택과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는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은 더욱 성장했지만 중소기업은 경쟁력 부족과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한국 경제는 분명 성공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미래의 불균형과 위기의 씨앗도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0년대 후반 정부는 경제 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합니다. 금융 자유화, 수입 개방, 외환 규제 완화 등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강조하는 정책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신호였습니다. 이제 경제는 정부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기업, 그리고 국민의 손에 점차 맡겨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는 그렇게 성장과 위기, 자립과 불균형, 그리고 변화의 물결이 함께 어우러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 1990년대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한국 경제는 또 하나의 거대한 고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한국 경제. 1990년대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와 본격적으로 만나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서울올림픽 이후 높아진 국제적 위상은 한국을 글로벌 무대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정부는 경제 자유화와 규제 완화를 가속화하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개방했습니다. 국경 없는 자본의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1980년대 후반까지 이어지던 고도성장은 서서히 둔화되었습니다. 연평균 8 내지 9%에 달하던 성장률은 1990년대 들어 5 내지 7% 수준으로 안정화되었고 산업구조는 더욱 고도화되어 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조선 산업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급격한 개방과 금융 자유화는 한국 경제에 복잡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외국 자본의 유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단기 외채가 급증했고 기업들은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경영을 이어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부실 경영과 경영 투명성 부족, 그리고 금융감독 체계의 미비가 누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이 결국 1997년 한국 경제를 강타하는 대규모 외환위기로 이어졌습니다. 1997년 말 원화 가치는 급락했고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연쇄도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국민들은 경제 위기의 현실을 피부로 느껴야 했고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과 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긴급 요청했고 이를 조건으로 금융, 기업,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투명 경영 강화, 부실 금융기관 정리,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가 이 시기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이 과정은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지만 한국 경제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체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1990년대는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인터넷 보급이 시작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생활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고
소비 형태도 변화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1990년대는 대한민국 경제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성숙과 위기를 동시에 경험한 시대였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며 한국은 더욱 투명하고 견고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00년대 한국 경제 2000년대 대한민국은 정보기술과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수많은 IT 기업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4% 내외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점차 서비스업과 첨단 산업으로 다변화되었고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전통 산업도 경쟁력을 강화하며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IT 버블이 붕괴되고 미국 경제의 침체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한국 경제도 단기적인 둔화기를 겪었습니다. 또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수출이 급감했지만 정부는 신속하게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내수 진작 정책을 펼쳐 위기 극복에 힘썼습니다. 이 시기 한국 경제는 한층 글로벌화되었고 해외 투자와 무역이 급증하면서 세계 경제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정부는 금융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사회 안전망과 복지 정책도 점차 강화되며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의 조화를 모색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정보통신 기술의 보급은 국민의 생활 방식과 소비 문화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도시화는 계속되었고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도 가속화되었습니다. 2000년대 한국 경제는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성장과 위기를 경험하며 보다 성숙하고 균형 잡힌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한 시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첨단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 한국 경제 2010년대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마주한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확산되며 한국 경제도 연평균 이내지 3%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기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 활력이 둔화되고 경제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산업 구조 또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이 경제 성장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활발해졌습니다. 스마트 공장과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은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경제 정책은 이와 같은 변화에 발맞추어 혁신 생태계 조성과 벤처기업 육성에 집중했습니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벤처 투자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와 함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추진하며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의 균형을 모색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어려운 과제도 안고 있었습니다. 국제 경제 환경은 다사다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에서 내수 강화와 서비스 산업 발전의 필요성이 커졌고 한중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무역 다변화에도 힘썼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인구 감소 우려가 심화되면서
노동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소비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한국 사회와 경제를 새롭게 정의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0년대의 한국 경제는 이처럼 저성장과 구조적 변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혁신과 개혁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다져나간 시기였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한국은 첨단 산업과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의 길을 모색하며 세계 경제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 한국 경제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적인 팬데믹 이후 회복을 향한 발걸음과 함께 복잡한 글로벌 환경과 내부 구조적 도전에 맞서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단계적 방역 완화 덕분에 경제 회복의 물꼬를 텄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가 이어졌고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과 재정 확대도 내수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완전한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인력 부족과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는 등 난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전 세계를 뒤흔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을 폭등시키며 한국 경제에도 큰 부담을 안겼습니다.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급등하자 소비자 물가는 5% 이상의 고물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이어졌고 동시에 고금리 정책이 유지되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들어서는 경제 성장세가 뚜렷이 둔화되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침체와 주요 산업의 수출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했고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내수 소비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실업률은 안정권에 머물렀으나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고용 불안은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4년 한국 경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며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과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이탈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 경제는 0.8%에서 1.5% 사이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는 2,120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소비 위축과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확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경제 심리는 위축되어 내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 투자 또한 보수적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금리 인하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통한 내수 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중장기적 구조, 개혁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의 한국 경제는 팬데믹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 회복하는 과정 속에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과 국내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성장과 도전이 공존하는 불확실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